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제 웨슬리의 생애를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정에서 어렸을 때 어머니의 교육을 받았던 그것이 감리교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11살이 되면서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런던의 명문이었던 차터하우스 스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터하우스에서의 생활부터 이제 옥스포드 대학,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는 데까지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14년이니까 존 웨슬리가 1703년생입니다. 그러면 11살이 되었을 때 이제 런던에 있는 명문 학교죠. 차터하우스의 이제 기숙학교입니다. 거기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학교는 굉장히 규칙적이고 엄격한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정에서 이런 엄격한 생활을 훈련받았던 존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이 차터하우스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키가 작았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작은 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급 학생들이, 그러니까 선배들이, 나이 많고 키 큰 학생들이 존 웨슬리를 늘 괴롭혔습니다. 몸집이 작았기 때문에 음식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걱정이 돼서 존 웨슬리 보고 아침마다 잔디밭 주위를 돌아라. 11살짜리 존 웨슬리는 이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듣고 매일 1마일가량을 달리기를 했습니다. 운동장을 뛰면서. 1마일이면은 거의 한 1.5km죠. 한 1500m, 1600m 정도 되는 거리를 매일 아침마다 뛰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매일 5시에 기상을 했어요. 참, 존 웨슬리의 이 자기 관리는 굉장히 말년까지도 철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매일 5시에 기상을 해서 이 학교 정원을 3바퀴씩을 이렇게 돌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영국 런던에 가면 이 차터하우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이 학교가 아니라 어떤 양로원처럼 그렇게 연금 수령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자선기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터하우스 시절에도 매우 규칙적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교육을 가지고 자신의 그 어떤 신앙훈련에 힘쓰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는 그 당시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저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며 보냈다. 집과 달리 그곳에서는 외적인 제한이나 감시 등이 많이 사라졌다. 전에 비해 외적인 의무에 대해 아주 소홀했다. 아무래도 감시하는 그런 눈이나 이 어머니나 아버지의 그 어떤 품으로부터 떠나게 되니까 이것이 해이해지는 거죠. 이 인간의 본성이죠. 특히나 이 어린 시절에 10대의 존 웨슬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에 비해 외적인 의무에 대해 아주 소홀했다. 거의 계속해서 외적인 죄를 범했다. 어떤 죄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음의 갈등이라든지 본인이 죄라고 느끼는 더 신앙생활에 철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죄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들을 죄로 여겼다. 굉장히 이 죄에 민감했던, 어떻게 해서든지 청교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철저하게 살려고 했던 존 웨슬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성경을 읽으며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다. 의무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했다. 첫째, 다른 사람처럼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통 착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인 마음을 가짐으로,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교회를 사랑해, 나는 교회를 좋아해, 이렇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떻게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 가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으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내 마음이 절제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풀어졌다는 거죠. 해이해지고 그렇게 살았다. 외부에서 볼 때는 바른 교인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자기 내적인 갈등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차터하우스 시절 10대 7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경험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이 시기에 큰 만족과 기쁨을 누렸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학교에서 유명한 작곡가인 핸델, 우리 메시아 아시죠? 그 오라토리아 메시아를 작곡했던 조지 핸델과 이렇게 깊은 그런 어떤 교분을, 친분을 쌓을 수가 있었고, 특히나 나중에 그 동생 찰스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 핸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좋은 찬송가를 많이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터하우스에서 10대 때의 학창 생활은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1720년에 옥스포드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옥스포드는 인문학으로 유명한 그런 대학이지요. 옥스포드에는 여러 이 대학들이 많이 이렇게 산재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CCC인데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여기에 이제 존 웨슬리가 입학을 하게 됩니다. 1720년에 입학을 했으니까 17살 때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장학생으로 그렇게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1724년에 4년 뒤에 존 웨슬리는 이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를 이제 졸업을 하면서 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졸업을 한 그때도 그 대학 생활, 캠퍼스 생활을 하던 그 시절도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회심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 대학 시절은 어땠다라고 하는 것을 저널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웨슬리는 뭐라 그러냐면 대학 생활 동안도 차터하우스 재학 시절보다 크게 더 나아진 것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를 했다. 그리고 성경과 함께 경건서적을 많이 읽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내적 성결에 대한 개념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죄라고 알려진 일들을 행하면서도 거기에 안주하였고 1년에 3번 받게 되어 있는 성만찬을 행하기 전후에는 어느 정도 절제하며 짧은 고민을 하기도 했다. 많은 성인이 말하는 소위 회개라는 것이 내게 일시적이나마 작용하지 않았다면 그때 나는 미미해진 작은 빛을 대적하여 내 안에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 나는 무엇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는 이 자아 성찰이죠. 그래도 이 가정에서 교육받은 것 때문에 차터하우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옥스퍼드에서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은 끊임없이 해왔다는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저 정도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이행되어지는 그런 것은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 웨슬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글로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1725년, 그러니까 존 웨슬리 나이가 22살이 되었을 때 이제 성직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성직자, 아버지는 계속해서 국교의 목사가 돼야 된다, 국교의 성직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가 성직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는 안 되는 거죠. 이 존 웨슬리가 성직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은 이 옥스포드 대학의 수의와의 만남이었어요. 그 이제 전체를 관리하는 이 수의와의 만남이 있는데 날씨가 매우 추운 날 이 허술한 옷차림을 한 이 수의가 대화를 하는데 너무 추우니까 내가 집에 가서 좀 옷 좀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고 허름한 그런 이제 코트를 하나를 입고 오게 되는 거예요. 입고 왔는데 그가 걸쳐 입은 이 단벌 코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저게 그렇게 감사한 일일까? 이렇게 생각이 됐지만 이 수의는 허름한 코트를 걸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날 먹을 것이라고는 그저 한 모금의 물밖에 없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웨슬리가 하도 신기해서 뭐 또 감사할 게 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허락하신 거에 감사한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에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웨슬리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수의가 한 얘기가 이 가슴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수의가 그렇게 그런 것에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직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은 훗날 웨슬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친 하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만남과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연 같아도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존 웨슬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웨슬리가 아주 가까이 하고 늘 경건서적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거에 대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다 보니까 너무 엄격한 거예요. 너무 엄격하니까 그 엄격함에 화가 나기도 했다, 이렇게 존 웨슬리는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그러나 그 책을 다시 읽을 때는 또 이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래서 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으면서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규칙을 만듭니다. 이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생애를 보면 뭐가 있을 때마다 새롭게 또 규칙을 세우고 결단을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이 모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결단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23살인 거죠. 23살, 22살, 23살 이 어간인데 어떤 규칙을 세우냐면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경건한 묵상을 위해 따로 떼어놔야 되겠다.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도전을 받으니까 한두 시간은 내가 반드시 경건한 삶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이것을 이 22살 그 어간에 규칙으로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매주 성찬에 참여를 해야겠다. 매주 성찬식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죠. 말과 행동의 모든 죄를 경계하고 내적 성결을 목표로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도 이 그리스도로 본받아처럼 내적인 성결을 추구하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중에 회심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존 웨슬리는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725년에 이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가 이 경건 서적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던 책들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레미 테일러의 Rules for Holy Living and Dying, 거룩한 삶과 죽음을 위한 규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것을 읽으면서 나도 매일의 삶을 적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일기를 1725년부터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기록으로 이제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25년에 준회원 사제직 디컨 안수를 크라이스트 처치 캐시드럴,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안에 있는 그 성당 안에서 이제 사제 안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25년에 준회원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1728년 3년 뒤에 똑같은 장소에서 크라이스트 처치 캐시드럴에서 이제 정회원 사제의 안수를 이제 받게 됩니다. 1725년에 이제 사제 안수를 받고 나서 한 일은 뭐냐면 1726년부터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그 에버치라고 하는 링컨셔, 지금의 약간 중북부 정도에 있는 지역인데 에버치라고 하는 곳에 두 교회를 담당을 했어요. 하나가 그 세인트 앤드류 처치라고 하는 곳이고 또 하나가 루트 처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교회를 맡았는데 존 웨슬리는 아버지를 도와서 이 루트 처치에 가가지고 도와주면서, 이 아버지는 대단한 학자였어요. 그래서 욥기에 대한 연구를 쓰게 될 때 존 웨슬리도 그 아버지가 그렇게 욥기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도왔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그 루트 지역의 교회가 있고, 지금은 그 웨슬리가 섬기던 교회는 아니었지만 루트 지역의 교회가 있고, 거기 가면 존 웨슬리가 사용하던 성찬기가 아직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루트 처치, 또 이쪽 에버 쪽으로 오면 세인트 앤드류 처치, 그리고 세인트 앤드류 처치에 가면 존 웨슬리의 아버지인 사무엘 웨슬리 무덤이 있죠. 나중에 웨슬리가 정말 회심을 하고 나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서 교회를 내주지를 않고 설교를 못하게 하니까 이 세인트 앤드류 처치의 아버지 무덤 위에 올라가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하지요.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아버지의 무덤을 밟고 올라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런던에 이렇게 한번 순례 여정을 다녀올 일이 있으시면 그 링컨셔에 가서 에봇과 그 루트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그것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존 웨슬리가 어려서 성장한 그 지역이지요. 지역이고 아버지가 목회하던 세인트 앤드류 처치는 아직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성전 안에서 꼬마 웨슬리가 뛰어놀던 장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손길도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봇에 가면 세인트 앤드류 처치를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28년에 이제 준혜원 안수를 받고 3년 뒤인 1728년에 정혜원 사제 안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1726년에 옥스포드에서는 옥스포드에 링컨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옥스포드에는 뭐 세인트 메리 칼리지도 있고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도 있고 링컨 칼리지도 있고 많은 칼리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링컨 칼리지는 왜 링컨 칼리지냐면 그 존 웨슬리가 자라난 링컨셔에서 후원을 해서 세운 후원을 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이름도 링컨 칼리지입니다. 거기서 그 지역 링컨셔에 어떤 똑똑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존 웨슬리가 있어요. 존 웨슬리를 그 펠로우라고 하는 교수 요원으로 그렇게 이제 초청을 해서 링컨 칼리지에서 교수 요원 펠로우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게 되고 1728년에 사제 안수를 받으면서 다시 아버지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루트 지역으로 가서 다시 이제 아버지를 도우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1729년에 찰스 웨슬리가 형의 뒤를 이어서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돼요. 입학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신성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찰스 웨슬리가 만들어요. 그때 마침 이제 형인 존 웨슬리도 링컨 칼리지에 또 펠로우로 다시 요청이 와서 오게 되면서 이제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각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신성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모임을 시작을 하는데 형은 학생 신분이 아니라 펠로우 신분, 교수 요원 신분이기 때문에 형을 초청을 해서 이 신성 클럽의 지도자가 되도록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존 웨슬리는 이제 신성 클럽에서 새로운 또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성 클럽을 하게 될 때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청빙이 되는데 그 학생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신성 클럽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조지 휘필드도 1732년에 찰스 웨슬리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와서 신성 클럽 운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홀리 클럽에서 같이 하게 되는데 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는 영국 국교회 안에 요즘에 뭐 클럽, 동아리들처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공식적인 그런 모임은 아니었지만 몇 사람이 모이면 또 소사이어티로 모이고 그러니까 신성클럽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어떤 신앙의 열정과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모임이라고, 자발적인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신성클럽을 하게 됐을 때도 존 웨슬리는 이제 규칙을 세우게 되고 규칙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하고 가난한 자를 돕기도 하고 내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하는 그런 신성클럽 이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가정에서 어머니로부터 배운 이 작은 모임이라든지 또 이 신성클럽을 하는 이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이 감리교 운동, 속회 운동 뭐 이런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체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운동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스포드에서 학생의 신분에서 이제 교수 요원의 신분, 펠로우의 신분으로 이제 신성클럽의 지도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옥스포드 신성클럽에서 만들어진 그런 규칙, 이런 규칙이 중요합니다. 이런 규칙들. 앞으로 웨슬리가 이 규칙을 세워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이런 규칙들, 메소디스트라는 말 자체가 규칙쟁이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규칙을 세워나가게 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속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던 조직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현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옥스포드에서 펠로우로 초청받은 웨슬리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